그래서 온라인 집단 상담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하드웨어 환경을 준비한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 아마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 앞에서 이미 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이런 디바이스들을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기기도 있겠지만 좀 낯설고 저게 뭐지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카메라를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보이시죠? 이게 두 번째 카메라 기능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메인 카메라와 그냥 웹캠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로 연결해서 컴퓨터가 전체 이제 두 대로 연결하고 컨덴서 마이크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도 어,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 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고요. 실제 그 장면에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네, 그 카메라가 화면상에는 소니 6400 이거랑 또 하나 이게 카메라로 보이는데 C920 네. 이것도 카메라로 보이는데 이게 다 필요해요? 이젠 그 제가 집단 상담에서 어떤 장면을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요게 다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냥 강사 한 장면만 나오면 된다라고 음, 하면 굳이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 있을 필요는 없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인형이 잠깐 보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심리극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보조자들이 나와서 가족을 이렇게 음, 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가족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 인형을 통해서 가족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역동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카메라를 두 대 이상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집단 상담의 목적상 이런 어떤 매체들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다차원적으로 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줌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사용하고요. 메타버스에서는 훨씬 더 간결해져요. 메타버스에서는 저런 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 공간에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줌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기기들이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이를 소개해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없어도 돼요. 웹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소개해 드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속도와 지연 속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운로드 아까 설명해 드렸죠. 모바일에 대한 것도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집단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할 때 뒤에 막 문을 막 두드려. 아빠 뭐해 거기서 도대체 하고 막 문을 두드리거든요. 최근에 2017년도에 한 교수님이 BBC 방송 중에 아이가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후다닥다닥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장면이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뭐 집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시작 전부터 실제로 그런 환경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시고요. 또 참여자들에게 집단 상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메시지 보내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참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부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기는 웨비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온라인 회의를 웨비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집단 상담, 개인 상담으로 본다면 개최 시기로 보면 사람들이 가장 용이한 부분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좀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시점은 15일 전이 23%, 그리고 일주일 전, 하루에서 일주일 전까지가 31%, 그리고 당일날 25%, 그러니까 홍보를 이제 알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때 이메일 발송일은 이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22%로 좀 다소 높은 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뭐 메신저를 보내거나 홍보 시점을 우리가 정할 때 참고할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참여자 최대 인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단 상담의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마음의 주제를 탐색하고 그 감정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행동적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집단 상담의 커다란 목적과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집단 리더가 계속 말하고 참여자들은 계속 듣기만 하는 그런 과정은 좀 다소 피곤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이 집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촉진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때 집단 상담자 참여 인원은 모니터에 참여자 얼굴 한 화면이 좀 보이는 최소 인원이 25명이거든요. 이 기본 설정값이. 근데 이제 25명으로 하기에는 집단 리더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다소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명에서 10명 내가 가장 한 명 한 명의 관찰, 그들의 얘기를 좀 더 섬세하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한계점도 있겠죠. 뭐 예산이나 어떤 취지에 따라 인원이 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최대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을 사용하셨을 때는 최대의 시간이 1시간으로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 뭐 기억해 주시고요. 유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제한은 없죠. 그래서 성능에 따라 49명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49명까지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집단 상담이나 전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인원수를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이제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아주 섬세하고 미시적인 차원이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비디오 아이콘을 이렇게 꺽쇠 모양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설정 클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2번이라고 노란색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팝업 창이 뜨게 되고 그 팝업 창에서 이 49명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단 이 CPU 성능에 따라 이게 25명 참가자, 49명 참가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는 49명까지 하기에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기관은 좀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대규모 특강. 뭐 그런 경우에는 49명을 초과하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화면이 49명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듀얼 모니터로 한쪽은 참여자들이 49명 나오는 장면, 하나면은 이제 뭐 강의안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하는 입장이나 참여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몰입감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프라인 집단 상담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자발적이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이미지 중심으로 좀 공유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는 오프라인 집단 상담과 다소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에 대한 경험을 좀 좁히려면 온라인 집단 상담 과정에서 그 중에 한 명에게 모니터링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운영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도 있겠지만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해서 전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과정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단 상담 과정에서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점을 좀 좋게 받아들였는지, 아쉬운 점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게 되었고, 이를 좀 보완해서 온라인 집단 상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안정감을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온라인 집단 상담의 특징과 장단점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온라인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 활동을 말하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원의 문제 해결,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 상담의 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인지치료 CBT라고 얘기하죠. 또는 우리가 REBT라고 하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고 얘기한 두 가지 그 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인지치료죠. 그 인지치료가 특히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첫 만남 집단이나 T그룹 보면은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침묵 또한 우리 집단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집단 리더는 지금 네트워크가 멈췄나? 저 사람 화면이 지금 끊긴 건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집단 상담은 상당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특강이나 강사가 와서 뭐 30분이나 40분 정도 얘기하는 그냥 듣는 거라면 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준비하고 그냥 줌만 키면 되지만 상호작용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려면 이 이론적 근거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가장 용이한 것이 인지행동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뒤에 지금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집단 상담의 특징은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한 상담이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텍스트, 영상, 음성, 이미지,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온라인 상담이 대면 상담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단점 있죠? 어, 장점은 비용이 적다. 뭐 굳이 우리가 어떤 장소를 뭐 대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온라인 집단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여건 때문인지 몰라도 뭐 강사료도 훨씬 더 적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적게 주시는 면에서는 뭐 비용적인 면을 많이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집단 리더 입장에서는 그 장소까지 또 가야 하잖아요. 가야 하는 교통비 부분도 뭐 한정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장점이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라는 부분이 우리가 진행하는 그 장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내담자 집단원의 과거의 주제 또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의 공포증을 우리가 해소하는데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경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메타버스에선 더욱더 그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면보다는 이런 비대면 상황. 어떤 경우에는 줌했지만 화면 꺼놓고 해요.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익명성에서 오는 편안함도 이 온라인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기술적인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거, 위기 발생 시 개입이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줌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집단 상담의 아주 실제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집단 상담에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경로가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일방적인 질문을 넘어서 서로의 경험, 서로의 생각, 감정을 나누고 라포,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이제 온라인 집단 상담은 오프라인 집단 상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는 상호작용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5가지 참여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생각하기, 그리고 쓰기, 그리기, 만지기, 보기, 읽기, 말하기,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집단 상담에서 참여 하나하나를 결과로 만들어 놓은 대신에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는 이러한 작은 참여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쓰기, 그리기, 만지기를 한번 볼게요. 자, 쓰기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특별한 경험을 종이에 적어 볼래요? 라든지, 그리기는 자, 지금부터 우리 화이트보드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그 화이트보드에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가족 조각으로 한번 그려 볼래요? 또는 만지기는 오늘 하루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한번 찾아볼래요?는 실제적인 쓰기, 그리기, 만지기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한번 볼까요? 생각하기.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을 최근에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는 나는 나에게 어떤 혼잣말을 자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기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이 집단 상담 리더로서 하려면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금방 했던 이론적 근거는 CBT거든요. 상황 ABC 이론이잖아요. A면 액티베이트 이벤트, 촉발 사건. 그 빌리프, 그다음에 컨서스컨스 그거에 대한 결과잖아요. 사건에 대한 결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 생각하기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훨씬 더 이 온라인상의 집단 상담이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나에게 어떤 혼잣말을 자주 하나요? 그냥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그다음 그 집단 상담 과정으로 흘러가는 경험에 대해서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는 나에게 어떤 혼잣말을 자주 하나요? 라는 부분은 액티베이트 이벤트 촉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셀프톡이죠. 이 사람이 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생각하기라는 참여 경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 5가지 참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기 읽기입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인형들이 보이나요? 제가 아까 카메라로 인형 보여드렸죠. 자, 카메라로 인형이 보이고 계시죠? 앞에 인형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가족의 거리와 방향에 맞게 한번 배치해 볼까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읽기 이런 걸 할 수 있죠. 제가 공유한 글귀를 소리내어 한번 읽어볼래요? 또는 뭐 독서 모임, 치료 독서 모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한 것처럼 직접 그 참여적인 부분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듣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두 분씩 짝이 되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소회의실에서 다른 분들의 일상적 이야기를 2분씩 한번 나눠보세요. 또 나의 집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좀 자주 들리시나요? 저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데 이것도 듣기 부분도 결국에는 이론적 근거를 가져야 의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CBT적으로 그 사람의 촉발 사건에 대한 그 건강하지 않은 생각, 비합리적 신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 듣기라는 경험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하기죠. 말하기는 오늘 감정을 단어로 한번 말해줄래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해줄래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 5가지 참여 경로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쓰기, 그리기, 만지기, 생각하기, 보기, 읽기, 듣기, 말하기 이 5가지 참여 경로를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상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례 개념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례 개념화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5가지 참여 경로를 구성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슈탈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비느자 기법 또는 유도된 판타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보기 읽기에서 비느자를 하나를 이 작은 비느자를 놓고 자, 이 비느자에서 누가 보이나요? 라고 어떤 문구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어떤 심상적인 이미지를 좀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참여 경로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참여 경로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줌에서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참여 경로와 이 줌에서의 7가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5가지 참여 경로 기억나시죠? 그 각각의 기능들이 이 줌에서 이런 기능으로 이미 다 있어요. 자, 보면 먼저 설문조사, 화면 공유, 파일 공유, 채팅, 소회의실, 피드백 아이콘, 주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게슈탈트의 비니자 기법을 할 때 2번째 카메라를 활용해서 인형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의자, 작은 의자를 두고 게슈탈트의 비니자 기법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화면 공유 2번째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촉진시키겠다. 그러면 파일 공유를 통해서 읽기 자료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의 느낌을 단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느낌의 단어를 채팅창에 적게 되고요.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오늘 일상적 경험을 2분씩 참여자들과 공유해 주세요. 소회의실 10개요. 라고 하면 소회의실에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촉발 사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지금 느낌을 간단하게 우리 피드백 아이콘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어떤 사람은 하트로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는 간단한 아이콘으로 청소년들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 기능인데 주석 기능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텍스트도 있고요. 그림 그리기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화이트보드 공유해 볼게요. 라고 하면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제가 설문조사에 만들어서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에는 5가지 참여 경로를 줌에서의 7가지 참여 기능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죠. 자,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이러한 참여를 촉진하는 3F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진행자의 믿음이에요. 아, 내가 과연 이 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울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 아, 나 이거 자신 없는데. 그런 믿음은 오히려 이 좀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잘할 수 있어.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버팀목 삼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안내할 거야. 그런 믿음이 중요하고요. 2번째는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플랫폼을 각각의 기능들, 7가지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7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때 좀 중요한 건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퍼실테이션 기술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하기, 또 반영하기 이런 우리가 상담적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상담적 기술들을 통해서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얘기를 막 경청해서 한 사람이 한 15분, 20분 계속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 또한 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촉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우리 상담자들에게는 갖고 있는 강점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발현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ICT라는 정보통신 기술이 90년도 아주 오래됐죠. 이 학계에서 이제 소개됐을 때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되겠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영적인 입장 또는 우리의 일상을 뭔가 도움을 주겠어? 그 말도 안 돼. 라고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일으켰대요. 근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진행자의 믿음, 이 기술을 사용한 사람의 이 믿음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의도를 일으키고 의도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줌이라는 방식을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우리 내담자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기술을 수용한다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런 연구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 친구들 온라인 집단 상담이라 힘들죠. 아유, 그냥 좀 참읍시다. 우리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이라 집중도 좀 어렵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얼굴 보고 하면 참 쉽고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코로나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집단 상담 합시다. 이런 모습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였구나. 하기 싫었구나. 그냥 카메라 꺼버리고 싶구나. 온라인 집단 상담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러한 행동들은 낮은 기대와 저조한 참여를 유발하는 반면 집단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흥미롭고 좋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린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이네요. 우리 새로운 형태의 집단 상담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함께해서 너무 좋은데 어디서나 우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네요. 라고 사람들에게 어, 기대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경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집단 리더로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준비하기 과정에서 안내 영상 제작하는 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홍보하는 내용, 참가자 신청하는 내용까지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라인 집단 상담을 위한 줌 활용 방법을 한번 진행 과정을 한번 볼까요? 줌 정보 보내주기, 참여자 명단 확인하기, 참가자 수락하기, 집단 상담 진행하기, 집단 상담 마무리하기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줌 플랫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화면 공유 창, 2번은 비디오 창, 3번은 참가자 창이고요. 하단에는 채팅 창입니다. 이런 각 창들이 좀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단의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특히 채팅창하고 참가자 창은 버튼을 눌러야만 이 장면들이 좀 보이죠. 근데 간혹 선생님 저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특히 이제 어떤 경우는 소외실 여러분 버튼 보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참가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소외실이란 버튼이 안 보여요. 호스트로만 들어갔을 때 이 버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호스트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안 보여요. 뭐 이거는 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유하기 누르면 주석 작성을 누르면 주석 작성에서 여러분 선택 보이죠? 추천 보이죠? 라고 하지만 호스트만 보이는 겁니다. 참가자들은요. 선택이나 추천이라는 주석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호스트가 보이는 것과 참가자가 보이는 메뉴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PC로 접속하느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 화면도 기능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자료를 선생님이 보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다운받아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PC에서는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휴대폰에서는요. 읽기 자료를 보내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안드로이드냐 또는 애플 OS냐에 따라 뭐 기능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금방 했던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줌 화면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호스트와 참가자의 차이입니다. 메인 섹션의 하단 메뉴, 참가자 창 하단의 피드백 아이콘의 모양, 주석 툴바의 메뉴가 다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접속하느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운영체제의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참가자들이 선생님 안 보여요 하는 경우에는 아, 그렇구나. 네가 휴대폰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집단원들에게 안내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죠. 호스트와 참가자의 화면이 이런 게 다른 경우 우리가 많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교육을 하는데 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운받으세요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안 보이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호스트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게 안 보이는지를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두 개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보이는 게 뭐고 안 보이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노트북하고 휴대폰하고 이제 호스트가 두 개로 이게 접속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마이크가 켜져 있거나 그러면 하울링, 울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마이크를 꺼두시는 것이 하울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줌에서 가상 배경 활용하기인데요.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실 거, 이제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꺽쇠 부분을 클릭하면 가상 배경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상 배경 2번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배경 및 필터가 나오고 그거에 맞게끔 가상 배경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회의실 활용하기인데요. 이 소회의실도 한 번쯤 이용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나는 소회의실을 한 번쯤 이용해봤다. 호스트로서. 네,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두 분 정도.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자, 소회의실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미리 해야 돼요. 줌으로 줌 사이트에 들어가셔요. 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화면 왼쪽에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설정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회의 중 고급 부분까지 가운데까지 쭉 내리세요. 그럼 거기에 소회의시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만 여러분이 그 줌에서 호스트로서 이 버튼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아무리 호스트라고 해도 소회의실이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을 몇 개 만드냐에 따라 참여자들이 들어가는 인원수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4명인데 방을 2개 만들면 방에 몇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2명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끔 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할당이 다 끝났어요. 설정이 다 끝났다면 모든 회의실 열기 버튼을 딱 누르면 회의실 속으로 사람들이 이제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집단 리더는 미리 이 소회실 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각 소회실로 제가 확인차 들어갈게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해서 각 방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각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소회실 버튼을 누르면 각 회의실 옆에 버튼을 누르면 참가하기 버튼은 또 뜨거든요. 그 방 안으로 호스트가 그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면 모든 회의실 닫기 7번을 누르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초 뒤에 각 방에 있던 우리 참가자들이 다시 중앙 회의실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초라는 시간을 계산하셔서 전체 이야기하는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줌에서 이런 소외실 기능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보통 오프라인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모듈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팀별 활동할 때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누어야 할 때, 또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며 효과적인 주제를 좀 나누고 싶을 때, 또 참여자들 간에 협력으로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온라인상에도 비슷한데요.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도 유사한 경우 소외실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참여자들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전체 인원이 함께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10분 정도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좀 나눠서 하게 되면 2명씩만 하게 되면 2분씩 얘기하면 4분만 들어가니까 그런 계산을 하셔서 소외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줌에서 소외실 기능을 쓰면 무엇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 10명인 경우 1분씩 하면 10분이 소요되는 반면, 이제 한 명씩 하게 되면 이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듣고 기다려야만 하는데 인원이 작게 되어서 소외실로 각자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자신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금방금방 오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다 보는 거. 한 26명, 30명 된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다 본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소외실로 좀 나눠서 개인의 얘기를 1대1로 하거나 소수의 인원을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소외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면 좋겠나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뭐 막상 해보시면 되게 간결한데요. 처음에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소외실당 할당된 인원수 몇 명을 그 방에 넣을 것인가. 두 번째, 참여자 한 명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몇 분인가. 그리고 속으로 활동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뭔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발표 정리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활동 시간은 1 곱하기 2 더하기 3 플러스 소외실 입장, 퇴장 시간까지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실 할당된 인원수가 5명이다. 그리고 참여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분이다. 그리고 속으로 활동 결과를 정리할 시간은 4분이다. 그리고 소외실 입장 퇴장 시간은 아까 60초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분하면 이제 20분 정도 전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그 집단 상담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계산하셔서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심도 있게 좀 소그룹 활동 주제를 좀 나눌 때는 충분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소회실에 가셔서 15분간 토론하시고, 이어서 15분 동안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후에 뵐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논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같이 전체 소그룹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융통성 있게 우리 참여자들이 얘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합니다. 소그룹 활동 가이드라는 걸 미리 좀 제시해요. 그냥 말로만 이걸 좀 좀 소개하면 사람들이 아까 몇 분에 끝난다고 했죠? 그 어떤 주제 우리 얘기하라고 했죠? 이게 좀 헤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토론 주제는 뭔지, 그리고 우리 각 조는 어떤 조들이 있는지, 어떤 팀이 있는지, 각 조 주장은 누군지,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 구체적인 거는 어떤 건지, 몇 분 정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활동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정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내용 정리했던 걸 뭐 종이로 쓰지 않고 각 조장이나 뭐 서기가 적지 않고
집단 리더가 미리 우리의 집단의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설문지 템플릿에 만들어서 제출하세요라고 미션을 주면 링크 클릭하면 아까 제가 네이버 폼을 통해서 미리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조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온라인상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시간 내에서 짜임새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채팅과 파일 공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을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채팅창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모두라고 되어 있죠.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면 모든 사람에게 글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정 참가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민경 선생님으로 탭을 딱 바꿔서 글을 쓰면 문민경 선생님에게만 글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운영진에게 내가 집단 리더로서 운영진에게 저 얘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이 카톡으로 이 메시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한 상태에서 그걸 보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야, 선생님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기 모두로 되어 있는지 특정 참가자에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참가자에게 보냈기도 했지만 우리 나와 있는 이런 줌 전체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도 내 화면이 좀 보이게 되어요. 잠시 멈춰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주 실수하기 좀 쉬운 부분이에요. 그 외에 이제는 우리가 글로도 많이 남긴다고 했잖아요.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로 한번 남겨보세요라고 만일에 집단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각 조마다, 각 개인마다 그 채팅창 내용 주제별로 이 점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줄긋기로 각 내용을 주제별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의견에 참석하시면 1에서 10 사이로 여러분의 의견 정도를 남겨주세요. 또는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메모장에다 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남겨주세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요. 중간에 읽을 거리를 좀 미리 주는 것도 우리 집단원들에게 집중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요즘의 기분을 좀 남겨주세요. 자, 인사 남겨주세요. 라는 것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에 대한 투표나 논의는 채팅보다는 주석이나 설문조사 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1대1 채팅 후 전체에게 보내려면 반드시 모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아이콘인데요. 네, 피드백 아이콘인데 피드백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미리 좀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제가 여기엔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기본 설정으로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으로 요즘의 기분을 그때그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아이콘들은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특히 좋아하는데요. 뭐 복잡한 말들을 많이 한다기보다 좀 즉각적이고 가벼운 참여를 수시로 좀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면 손 아이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손 아이콘을 바로바로 좀 들을 수 있게끔 하고요. 참여자들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싶은 친구 아이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아이콘을 막 번쩍번쩍 들거든요. 좀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 참여 동기가 좀 낮은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 부분인데요.
이 주석 부분이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가장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유하기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석 작성 2번이 있는데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주석 작성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이젠 주석 작성의 툴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뭐 마우스, 선택, 텍스트, 그리기, 스탬프, 스포트라이트, 지우개, 형식도 있고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지우개, 저장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아이콘이 안 보이는 경우 화면 공유 오른쪽 보면 옵션 보기라고 있거든요. 옵션 보기에서 주석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화면을 가리킬 때는 마우스, 그리고 글 쓸 땐 텍스트, 그림 그릴 때는 그리기, 도장은 스탬프, 화살표로 뭔가 스탬프 좀 찍을 때도 사용하고요. 지우개를 통해서 하나씩 지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장한 거는 우리가 화이트보드에서 저장한 것들을 그 그렸던 것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도 할 수도 있고 선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석 기능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땡땡땡 역할에 능숙하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석 기능 사용하셔서. 나는 부모 역할에 능숙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겠죠? 나는 배우자 역할에 능숙하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데 체크해 주시고 나는 자녀 역할에 능숙하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참여를 짜임새 있게 유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바로 지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기, 모든 드링 지우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이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 관계 살펴보기라고 해서 화이트보드에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딱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고 우리 청소년인 나가 동생을 돌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가족관계 살펴보기라는 주석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 기능의 활용의 연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탬프를 활용해서 오늘 나눌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떤 주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스탬프로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스탬프로 어떤 주제를 오늘 우리 집단 상담에서 나눠볼까요? 아동학대 금지 스탬프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찍어보고 아니에요. 저는요, 코로나 자영업자 폐업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자영업자 폐업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울 때는, 쓰레기통 모양의 지우개를 누르면 모든 드로잉 지우기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한꺼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기를 누르면 텍스트 색깔을 바꿔야 하잖아요.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2번 형식을 누르면 색깔도 다양하고요. 선 두께, 글꼴의 모양, 폰트의 크기 이런 것도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텍스트로 써보세요.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겠죠.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을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 팀원들, 우리 집단원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모든 드로잉 지우기로 한꺼번에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각 기억 니은 자기 이름 순서대로 좀 배치해서 좀 구분해서 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활동에 대한 기대하는 우리가 집단의 목표 아까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유하기에 주석을 활용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김미애님은 어떤 거를 오늘 집단 상담에서 기대하세요? 우리 박소철님은 어떤 걸 기대하세요?를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죠. 주석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 부분은 여기에 줌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긴 하지만 조금 입력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폴링이란 기능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고를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이 부분 좀 생략할게요. 좀 조금 내용이 좀 다소 좀 복잡합니다. 오히려 그 우리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해요.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투표인데요. 투표는 채팅 투표로 할 수도 있고, 손들기, 예, 아니요도 할 수 있고, 스탬프, 주석, 아까 도장 찍기로도 할 수 있고, 금방 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Q&A라는 기능도 있는데, 미리 이제 참여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미리 Q&A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Q&A도 다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Q&A를 미리 뭐 파워포인트나 영상으로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다소 좀 복잡해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이 있는데 공유 기능이 위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 고급, 파일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뭔가를 보여드릴 때 영상이 있다면 여기 비디오 클립을 위한 화면 공유 최적화를 체크를 하시고 컴퓨터 소리도 공유가 체크가 되어야만 영상이나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빠뜨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급에서 보면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로 이 화면이 공유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으면 파워포인트 옆에 사람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파일에는 뭐 드롭박스나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웹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공유할 때는 이 파일 탭에 있는 것을 클릭하시고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공유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 이 공유 옵션을 보면은 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인지, 누가 공유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의 이런 기능들이 오프라인에서 빔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는데 이때 내 컴퓨터를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공공기관에 계시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정보들이 동시에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줌을 사용할 때는 이런 공적인 자료들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되도록이면 듀얼 모니터, 두 개의 모니터를 했을 때 참여자들의 모습도 보고 또 공유한 화면도 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듀얼 모니터를 좀 권장드리고 자료는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화면 공유 기능을 특징을 이 딱 5가지 정리해서 딱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뭐 글씨가 가득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휴대폰으로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화면 공유 자료할 때는요. 슬라이드에 한 내용씩 내용은 좀 짧고 간단하게 글자는 되도록 크게 글자 포인트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하셔야 집단 상담했을 때 내용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줌 한 내용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상담이나 또 이런 거는 좀 폐쇄적으로 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특강, 어떤 연사 특강을 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줌으로 이 모습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줌 로그인 하시고 나서 설정해서 회의 중 고급을 보면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허용합니다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그 유튜브 채널과 연결시켜서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을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줌을 따로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냥 링크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이나 온라인 집단 뭐